김현정의 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전속결입니다.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대북 특사가 가야 한다면 망설일 것 없다. 바로 가자 이겁니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 평양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특사단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게 될지, 어디서 만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낸 일정은 없습니다만 직접 만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답을 들고 특사단은 미국으로 갑니다. 평양 찍고 서울을 찍은 후 미국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발빠르게, 그러나 정밀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무사히 완료하고 돌아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아, 빨라요. 그렇습니다. 움직임. 네네. 안보 투톱 대북 특사단 방북합니다.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죠. 두 사람이 안보라인 투톱입니다. 예. 그 두 사람 포함한 그 특사단 오늘 방북을 합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도 특사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 김여정의 방남에 따른 답방 차원이긴 하지만 막중한 사명이 있죠. 그렇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그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단 중단하고 네.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면 상응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가자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네. 이에 대한 북한 측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타진해 볼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또 북미 간 대화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정리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어떻게든 트여야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북한의 반응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중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졌거든요. 예, 예. 평소 짓궂은 농담이 오간다는 그리다이언 클럽에서의 연설 내용이라 그 무게감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는 분이죠. 잠시 후에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이번에 특사단 잘 꾸려졌는지, 임무는 뭔지, 어느 정도 얻어내면 성과가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네, 미투에 몰린 그들의 반발입니다. 미투에 반발하고 있는 그들 누굽니까? 네, 우선은요. 문단 내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고은 시인입니다. 영국에다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자신의 작품을 번역해온 영국의 한 출판사에 보낸 입장이 전해진 건데요. 예, 예.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면서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최영미 시인은 자신이 괴물에 대해 한 말과 글은 모두 사실이라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 거기 나가서 상세한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반박을 했고요. 네. 또 잇따른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음악인 남궁현 씨가 있죠. 네. 남궁현 씨 역시 주장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섰네요. 그런데 남궁현 씨 같은 경우에는 4번째 피해자가 또 나타났더라고요. 또 나왔습니다. 또 수법도 비슷하다. 누드 사진 보내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로 봐서 글쎄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뭔가요? 네, 발목 잡힌 아파트 재건축 열풍입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오늘부터 강화가 된다고요? 네. 한마디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 너도 나도 재건축을 요구하고 그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죠. 예, 예. 정부가 열흘 만에 그 짧은 행정 예고 끝에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는데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이 매우 좁거나 화재 시에 진화가 어려울 정도로 그 환경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일부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상황이 다 다른 건데 네. 이걸 무조건 시행 이건 안 될 거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집값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김정은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만나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뜻을 탐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북특사단 오늘 방북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맡았고요. 서훈 국정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까지 5명입니다. 여기다가 실무진 5명 더해져서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1박 2일 방북에 이어서는 일부가 미국으로 또 가죠. 특사단의 방북, 방미. 핵심은 이겁니다. 남북대화 전에 북미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사단이 북한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면서 둘의 뜻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특사단 발표 나기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최적임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훈 국정원장도 이번에 포함이 됐네요. 5인의 특사단 어떻게 잘 꾸려졌습니까? 아주 잘 꾸려졌고 특히 미국도 북한도 대통령도 3박자를 갖춘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팀이라고 할 정도입니까? 네. 최고예요. 최고예요. 근데 지금 특사 명단을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 내놨어요. 비핵화 전제 없는 특사는 북핵 축하사절단이냐? 대북대화 구걸정책과 대북특사 운운하는 것도 북한의 핵 완성할 시간만 주는 거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뭐 자유한국당만큼 반발한 건 아닙니다만 국정원장이 가는 건 반대다. 국정원 북풍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두 당은 비핵화를 위해서 그러한 특사가 파견되는 거고 그렇게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핵무장화 시키자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화 시키자는 얘기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은 지금 핵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아야지만 지금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만나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비핵화를 위해서 특사 파견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 지금처럼 팽팽한 상태에서 서로 비핵화해라, 못한다, 공격하겠다. 예.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한 만나는 것 자체를 예. 잘못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북한이 계속 핵무장화하고 그럼 전쟁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전쟁하자는 소리냐. 지금 뭐 청취자 유재광님은 왜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유행어 하나 있었잖아요. 뭐 바람직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겐세이란 단어를 이은재 의원이 써서 화제가 됐는데 딱 맞는 얘기입니다. 딱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유재광님도 지금 비슷한 문자를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사단이 다녀와서 성과가 나면 이런 우려들 지금 저 보수 쪽에서 나오는 우려도 뭐 당연히 줄어들 텐데요. 과연 그럼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지만은 예. 최소한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이상 이 비핵화 문제 특히 북미 간 문제 등에 대해서 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이 세습 집권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리고 북한의 약 400여의 장터와 시장과 약 500만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흐른단 말이에요. 아, 핸드폰이 얼마라고요? 500여만 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500여만 대가 북한에서 지금 핸드폰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는 사이예요. 예, 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게 없었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도 그 이상 통제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때 예.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이 밥에 고기국을 먹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까지 계속 이어왔지만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도 이상 시간이 없다. 아하. 경제 제재를 받으면은 체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욱이 예.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핵실험을 6번 했다고 하는 것은 예. 폭발력의 고도화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르익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30분 통화했잖아요.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어떤 걸 내놨냐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핵 포기를 완전히 선언해야만 우리는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정말 처음부터 우리 핵 포기하고 하고 선언하고 나올까? 이거 사이를 조율할 수 있을까? 우리 특사단이 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모든 협상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강경하게 하기 때문에 예. 미국 측으로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양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북한도 그 미국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 작년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북한 핵의 동결. 핵 동결.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저는 그 작년 8.15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의 동결. 예. 이 말씀이 상당히 북한 해결하는 예. 어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폐기 이렇게까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지금에서 더 이상 만들진 않는다. 핵 동결한다. 그리고 NPT에도 가입해서 세계 감시도 받는다. 요 정도 수준. 제가 2014년도 예. 김양건 비서겸 통전부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통전부장이죠. 예. 네, 그때 미국이 당신들에게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양건 비서 말이 이라크의 후세인 예를 들면서 예. 대량 살상 무기를 미국이 다 파기하면은 경제 제재도 경제 지원 해제하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걸 믿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파기하니까 미군이 침략을 했고 예. 후세인은 결국 땅굴에서 총살당했지 않느냐. 그렇죠.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예.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네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예. 그러한 얘기를 우리 정부에나 미국 정부 측 인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모든 협상이 잘 돼서 예.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통해서 예. 완전 파기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은 예. 그 대화의 입구에서 북한 핵의 동결 그리고 출구에서 비핵화로 해결됐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사한 것은 예. 작년 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핵 동결 정도 답 얻어가지고 미국 간다면 이거는 성과가 있는 거고 미국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지금 그런 말씀. 그러면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하는. 그런데요. 예. 지금 이번에 특사들이 방북을 해서 예. 핵 동결까지의 답변을 받는 것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첫 술에 그럴 수 없을 거다. 거기까지 진전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암묵적 시사를 한다고 하면은 북미 대화는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죠,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특사단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면담하겠죠? 예. 저는 제가 만났는 건 특사단은 당연히 만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특사고. 그렇죠. 또 뭐 상호주의 입장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여정. 그렇게 특사단을 파견한 것은 남북 간에 특히 북미 간에 다 협력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남북 간에 한미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가는 거니까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특사가. 그 친서 안에 뭐 당연히 김여정 특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뭐 남북 협력하자. 이런 당연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들어갈 거고 북미 대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텐데 비핵화란 단어까지 들어갈까요? 저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친서에 포함시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이런 단어까지. 가벼운 정도의 타치는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오늘 오후에 비행기 떠납니다. 평양으로. 어떤 성과들을 낼지, 어떤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잘할지 우리가 기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 협력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뉴스를 못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평양행 비행기가 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속전속결. 저는 대충 어떤 사람이 갈 거라는 건 감은 잡았는데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 한 10일 정도 생각했고 아니면 패럴림픽 끝나고 갈 수도 맞아요. 있겠다 했는데 와, 빨랐습니다. 행간에서도 주말 사이에 벌어진 뜨거운 뉴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고은 시인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러게요. 국내 언론을 두고 굳이 외신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고은 시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하고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죠?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이 영국의 고은 시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블루덱스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어권 국가에 고은 시인의 작품을 번역해서 판매를 해온 곳인데요. 고은 시인이 이곳의 편집자 닐 애슬리한테 입장을 전달하고 애슬리가 다시 또 가디언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디언이 보도한 기사 제목은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 뒤 한국 교과서에서 지워지다 이거였습니다. 성명서 내용은요? 내용은 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나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 인간이자 시인으로서 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나의 집필 활동도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몇 번을 읽었어요. 네, 저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유감 표명했는데 상습적인 건 단호히 부인한다. 네. 자, 분석을 해보죠. 이 뉴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해외 망명자 심리가 엿보인다입니다. 망명자요? 네, 우리 보통 뭐 망명자 같은 망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원래 본국 자기가 있었던 그 나라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나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어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은 시인의 이번 가디언지 기사를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을 저는 처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수많은 언론이 있잖아요. 아마 고은 시인이 공식 입장 발표하겠다고 하면은 막
버선발로 뛰어갈걸요? 물론이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이것도 사실 인터뷰 형식도 아니고요. 전화통화하면서 잠깐 입장 발표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는 일절 연락이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외신에다가 입장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내 언론과 국내 여론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먹히지 않을 거다. 네, 이런 맞아요. 불신. 그리고 망명자의 심정으로 외국 언론에 나는 억울합니다. 호소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출판사 편집장 애슬리가 한국 여론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요? 고은 시인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빼고 작가로서 누려온 평판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고은 시인이 얘기를 전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일종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외국 언론에 전하는 형식을 썼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상습적인 비행, habitual misconduct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읽었어요. habitual misconduct. 그러니까 habitual. 헤빗 여러분 아시잖아요. 습관적인. 예. 이거는 나는 습관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에요라는 걸 강조했다는 부분.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미스컨덕트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부분인데요. 이 사전적인 뜻풀이를 해보면 비행, 품행이 나쁨, 간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 단어를 입장 안에다가 포함시킨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달 27일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다 전달해 줄 수는 없고요.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뭐 충격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저희가 방송에 하는 게 좀 부적절해서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묘사를 못할 뿐이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술집 사장으로 표현한 그 바로 사장이 이 고은 시인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논란이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고은 시인을 두둔하는 또 이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내가 술집 주인, 이 술집 주인이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항상 동석을 했었는데 나 그런 장면 목격한 적 없다. 네. 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아마 고은 시인은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기다가 굳이 넣은 것 같아요. misconduct. 예, 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집장 애슬리의 얘기도 비슷한데요. 고은 시인의 명망에 대한 추락은 유명인이라는 지위 그리고 어느 작가보다도 서방에 잘 알려져 있다는 찬사에 대한 역반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일부 시인, 최영미 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나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역반응 형태로 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그 행동만은 하지 않았소라고 얘기한들 이 고은 시인의 전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게 독자들이 여론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인간인데요. 예. 그를 사랑했던 독자로서 불편하다. 이게 세 번째 인간입니다. 아하. 저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목격하지도 않았고요. 예. 최영미 시인의 주장도 100%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논란 이후에 고은 시인이 대응하는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한겨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늘날에 비춰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뉘우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당신들이 내가 성추했다고 하니 내가 뭐 인정하겠어. 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예. 고은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독자들한테 그냥 당당하게 나서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발표 주말 내내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한국 언론의 입장 발표해야죠. 질의응답도 받고요. 왜 영국에 가서? 라는 문자가 꽤 많은 분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이 이야기 조금 더 준비했거든요. 입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정선화님,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구 퇴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0917님은 근데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고 공윤기님은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던 시인인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문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데요.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는 이 미투 운동, 세계 각지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의 각 나라별 특징을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패럴림픽이 언제 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이번 주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며칠인지는 알고 계세요? 좀 가물가물하시죠? 사실은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비장애인 올림픽에 비하면은 훨씬 못 미칩니다.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여러분 패럴림픽이 며칠에 개막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설문조사죠. 주말 동안 돌려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좀 고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봤는데 예,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부산 해운대 LCT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55층에서 노동자들 4명이 떨어져서 숨졌는데요. 반복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특히 이번에 충격적인 건 안전하라고 마련해 놓은 안전판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부산 해운대 LCT 건설 현장에 구조물 추락 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거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니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판이 말하자면 추락판이 된 셈인데 이게 이럴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관련해서 입법을 준비하던 분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세요. 민주당 한정혜 의원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한정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안전하게 밟고 작업을 하라 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 발판이 이거 통째로 추락한 거잖아요. 네, 통째 추락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사실은 비슷한 사고들이 특히나 이제 고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작업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락한 사고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에 해운대 마린시티 내에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72층 규모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72층이요? 네, 72층 건물이었는데 62층에서 64층 사이에 3층 단위로 설치했던 외벽 작업 발판.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사실은 현장은 거의 전쟁통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원래 볼트를 6개를 이렇게 쪼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4개 정도를 그 중에 한 4개 정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몰라서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추락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었고요. 왜 풀어놨답니까? 6개 중에 4개를?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빨리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6개를 조여놔야 되는데 2개만 해도 이거 그냥 멀쩡할 것 같으니까 2개만 조이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비슷한 사고가 2013년 6월 달에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동상승 거푸집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43층에서 21층 바닥으로 떨어져서 1명이 사망하고 밑에 있었던 작업하시던 분 5명이 부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정 볼트 체결의 문제였었는데요. 이거는 당시 이제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은 상태, 양생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체결해서 쓰다가 이것이 그 통째로 또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저 기억납니다. 그 사고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 사고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해운대 LCT 사고는 세이프티 워킹 케이지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안전작업틀이라 그래요. 말은 안전작업틀인데 가이드레일을 이렇게 체결한 뒤에 기계식 인양 장치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외벽을 시공을 하는
그런 가설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그 벽에 베란다처럼 달려있는 바구니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조공사를 하는 작업층 아래쪽에 2-3개층 아래쪽에 설치를 해서 가이드레일을 이용해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 마감을 동시에 이렇게 실시하는 시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볼트가 확실하게 지지되어야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번 사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6개의 볼트 중에서 4개가 미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불량이었거나 또는 애초에 나아가서 외벽에 박혀 있었던 앵커가 부실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 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상장치를 활용한 고층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구조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인상장치나 안전작업들을 활용한 작업은 기존의 건설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킨 공법이에요. 굉장히 빨리 한꺼번에 적층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축하려고 하는 욕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볼트를 제대로 흔히 말해서 쪼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볼트를 6개를 제대로 박아놔야 하는데 그것을 6개가 아니라 한 3개 또는 뭐 4개 아니면 아예 2개 정도만 박아놓는다 생각하면은 뭐 상승시키는데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고 이번 사고 역시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네요. 6개를 조여야 안전합니다라고 하니까 6개를 만들어 놓은 걸 텐데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개인데 6개 풀었다가 다시 한 칸 올려서 6개 쪼이고 이거 하면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2개씩만 대충 받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받고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이게 흔들거려서 떨어진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2개가 완벽하게 그 하중을 못 견딜 가능성이 뭐 큰 거죠. 그 2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실했다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하나가 완전히 그 하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례들을 들으면서 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 중소기업, 더 영세한 업체들에선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이 이 정도인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뭐 이로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뭐 정부 통계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사망 산재 사고의 72% 정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건 뭐 건설뿐 아니라 제조 등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좀 집중적으로 뭐 포화도 맞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그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주라든지 이런 분이 고개를 숙입니다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이번 것도 역시 원청, 하청의 재하청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설업계의 전형적인 하청 구조가 깔려 있었던 건가요? 하청 구조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원래 안전조치의 총괄적인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데 뭐 우리가 기억을 또 한 번 되살려보면 아주 오래전이죠.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 소장이 그냥 대법원에서 금고 2년형 선고받았고요. 뭐 20년이 지난 지금 금고형은커녕 벌금 몇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벌금 몇백만 원이에요? 원청은? 그렇습니다.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산재 사고의 처벌 결과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쳤고요.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300~400만 원도 하청업체에서 내는 거고 원청은 그나마도 안 진다는 말씀이세요? 예.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소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3명 남양주에서 발생했던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해서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숨진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는 배상은 누가 해줍니까? 일단은 이제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정도로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 원청회사가
그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또는 위로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은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빨리빨리 공기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훨씬 그들의 목숨보다 앞서는 거군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마라고 하는 것이지 예. 정작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가 오히려 주안점이에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재들, 이런 사고들 네네.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청, 하청 구조부터 잘못됐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건지, 왜 또 반복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었고요. 19대 국회죠. 2013년에 예. 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최초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그렇죠.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내 하도 구분 전면 금지해서 원청이 관리하게 하고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유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금 까다롭게 하자. 예, 예. 그리고 도급사업주의 좀 안전보건 조치를 추가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무산됐군요. 19대에는. 예, 그 당시 무산되었고요. 20대에 들어서도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발의해서 예.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의까지 된 상태. 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저 외에도 여야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면은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청, 하청 이 구조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숨져가는 노동자들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 저 이제 그만 네네. 정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정혜 의원님 이거 발의된 법안 어떻게 통과되는지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생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이죠.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봄이 오긴 왔네요, 이 대표님. 네. 들어오자마자 옷부터 벗으세요. 네. 덥네요, 이제. 겉옷을 네. 항상 입고 하시다가 네. 가셨는데 10분이니까 네. 옷부터. 어제는 땀나더라고요, 실내에서는 정말. 네. 겨울옷 입고. 그렇습니다. 사계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태어나기도 했고 몸에 열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름은 무섭습니다. 저랑 반대시네요. 저는 몸에 열이 없어서 여름 네. 바다를 좋아해서 저는 여름이 좋던데. 아직까지는 내복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따뜻해도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하는데 지장 네. 없을까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동계올림픽 2월 달에 치러졌잖아요. 네. 당시에 매우 추워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날씨가 비교적 우려했던 것보다는 춥지 않아서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닐까. 3월 9일부터 치러지는 그 패럴림픽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월 9일이라고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셨어요? 3월 9일 개막일인 거? 아니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하셨죠. 네.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뉴스닥 시간에 기습 퀴즈를 했어요. 허성무 네. 소장, 이준석 위원장한테 패럴림픽 개막일 정확하게 몇 월 며칠입니까? 네. 사전에 전혀 예고 안 하고 네. 두 분 다 꿀을 많이 드셨는지 네. 아무 말씀도. 덕분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정확하게 3월 9일인 걸 알고 지금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가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네. 개막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관심도 환기시킬 겸 여론조사를 주말에 돌려봤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521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10,000명, 11,000명한테 전화했는데 500명밖에 응답 안 하세요? 네, 대략 자동응답 방식이 응답률이 5%로 떨어졌고요. 전화 면접이 한 15%에서 10%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응답 좀 해주세요. 아니 10,000명이 넘게 전화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네. 500분밖에. 그나마 CBS 리얼미터 조사는 응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높은? 네. 우리 청취자들 번호 좀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랜덤 샘플링이기 때문에. 랜덤이기 때문에. 자, 500명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저희가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예.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최근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다음으로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회식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개회식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로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면서도 안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직접 날짜를 고르도록 이렇게. 사실은 저도 이거 조사 부탁드리면서 네. 그게 걱정이 의뢰하면서 걱정이 됐던 게 본인은 안다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옆에서 누가 듣는데 네. 내 체면이 상할까 봐 그냥 네. 안다고 답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니나 그렇죠. 다를까 조사를 날짜로 하셨군요. 그렇죠. 일종 퀴즈 형식으로 예. 알고 있는 분들과 모르고 있는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예. 물어봤는데요. 보기는 3월 5일, 3월 9일, 3월 12일, 3월 18일 정답 외 3개의 함정 보기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5번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데요. 이거 하나 넣으셨죠. 네,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한 분들이 또 제법 계셨고요. 여하튼 인지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33.6%에 그쳤고요. 자, 정확하게 3월 9일 개막일을 맞춘 분은 33.6%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네, 3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네, 6.4%가 모른다고 응답을 했는데 예. 진짜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34.6%였는데 나머지 3월 5일, 3월 11일, 3월 18일 함정 보기에 응답을 하신 분들도 한 3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3월 18일에 지금 보니까 8.2%가 답을 했는데 이분들은 네.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폐막일이 3.18이잖아요. 맞습니다. 3월 18일. 요거랑 네. 좀 헷갈렸었을 가능성 또 살짝. 일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개막을 딱 일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조사를 한 건데 66.4%가 모른다. 네. 혹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걸 보면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주최 측에서도 몇 가지 공문이라든지 또 행사에서 표현 과정에서 이 두 행사를 모두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견이 돼서 맞습니다. 패럴림픽 대회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올림픽, 본 올림픽이 티켓 판매율이 95%가량이었는데 네. 패럴림픽은 100%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장면이었고요. 그러네요. 또 작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도 예. 본 올림픽이 90%가량의 티켓 판매율이었는데 예. 패럴림픽이 그보다는 살짝 못 미쳤지만 86%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이번 패럴림픽 티켓 판매율이 런던만큼 100% 판매율이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고요. 반답이 너무 예뻐요. 수호랑 네. 못지않게 마스코트 인형 반답이 너무 예뻐요. 우리 반답이가 마스코트인 패럴림픽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뉴스쇼 청취자들은 정말 100% 아십니다. 네. 문자 정확하게 다 3월 9일 네.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하세요. 패럴림픽이 패러하고 올림픽이 합성어인데요. 예. 이 패러, 그러니까 PARA의 뜻이 나란히 함께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형제 같은 올림픽이기 때문에 예, 저도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한번 평창을 가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못 가셨지만. 네, 못 갔습니다. 아니 이택수 대표께서 저 이렇게 조사 많이 해오신 거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아니, 부탁 안 드렸는데 네. 런던 올림픽 티켓 판매율까지.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봤는데 네. 사실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네. 뉴스쇼 청취자들은 100% 한다는 거 기쁘기도 하고 네. 정리조사로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2월 4주차 주간 지지율이 66.5%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29.3%로 2주 연속 30% 아래로 나타났는데요. 예. 주초 또 주중반, 주후반이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예. 주초에는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올림픽 효과 초강세를 나타냈는데요. 26일 날은 68.2%, 27일도 68.1%로 70%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받은 다음 날 28일이죠. 수요일 62.7%를 기록해서 제가 지금 요거를 주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간 수치가 다 나오는데 수요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이 나온 다음 날 62.7까지 전날 68%까지 갔던 게 62.7이면 상당히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4%포인트. 결국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 하루의 그 폭락은. 특히 보수층하고 TK에서 지지층이 많이 이탈한 거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영남 또 보수층 유권자들이 좀 실망한. 근데 이 검찰 구형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난 것 같고요. 그러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콘크리트층 아니더라도 네. 동정심을 갖고 있던 층들이 평소에는 뭐 별 반응이 없다가 이날은 네. 열심히 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샤이 보수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저희가 적폐청산이냐 아니면은 이 정치 보복이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항상 한 30% 가까이는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비율이 대략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TK 보수층에서 이탈하면서 수요일 날은 62.7%까지 빠졌는데 3일절 날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일 강경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요. 3.1절 기념사. 또 대북 특사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 통화가 3월 1일 저녁 때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다음 날인 2일 날 64.9%까지 다시 회복하면서 주간 지지율은 0.8%포인트 상승한 66.5%.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만 아니었다면 올림픽 특수효과를 좀 더 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치적인 그 여야 갈등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62.7부터 68.2까지 왔다 갔다 한 끝에 평균으로는 66.5가 됐다. 대통령 지지도.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가볼까요?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을 해서요. 0.7%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했습니다. 딱 50.0이에요? 네. 7주 만에 50%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한국당도 0.4%포인트 오른 19.7%를 기록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주 초중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소식 그리고 그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여의도 정치권에 있었죠.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좀 올랐는데 주 후반에는 아시다시피 이 당 소속 의원의 겐세이 발언 파문 여파가 있었고요.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좀 빠지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주간 집계는 0.4%포인트 오른 19.7%로 20%에 근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빠진 6.8%를 기록했는데요. 2주 연속 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바른 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하기 전에 마지막 저희 CBS와 리얼미터 주간 집계가 5.7%였거든요. 5.7. 그럼 지금 합당해가지고 6.8이면 겨우 1.1%포인트. 그렇습니다. 바른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지금 이게 속이 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첫 번째는 그 네이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하면 바른정당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국민의당을 떠올리기 어려운 당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른정당 지지하던 분들이 그대로 지지하고 그때 바른정당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던 분들이 사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입이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이 많이 이탈한 것 같은데요. 특히 호남에서 이번 주에 바른미래당이 4%에 그쳤습니다. 민주평화당이 9.1%, 민주당이 64.6%. 호남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자체로는 전국 8개 권역 중 최저치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던 국민의당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봐야 되는데 바른국민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당이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국미래연합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 효과도 또 있군요. 또 2010년에 이규택 전 의원이 만들었던 미래연합. 미래연합 있죠. 결국 친박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하는 혹은 친박 정당을 연상하는 그런 효과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못 지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임.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미래당이라고 원래 이제 가려고 했었을 때도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바른 미래당이 되면서 조금 희석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 바른 정당으로 좀 지지율이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바른 미래당 분들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또 이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네이밍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는. 결국 그것을 희석시킬 만큼 다른 것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다른 그 감투를 이제 쓰는 것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얘기 나오죠. 네, 또 선대본부장이라든지 혹은 나오고. 서울시장. 근데 지금 당 대표를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톱 중에서 유승민 대표 또 박주선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한 지지층도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을 못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정의당 4.5, 민주평화당 3.0,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번 조사는 월요일인 26일부터 금요일인 3월 2일까지 3월 1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8,6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2%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습니다. 예, 청취자 한지호님 사무실 전화로 리얼미터의 ARS 여론조사 결과 전화가 왔는데 이택수 대표 목소리로 녹음이 돼 있더군요. 맞습니까? 과거에 그랬고요. 가끔 제 목소리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빠서 그러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일반 면접원들 목소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다는 한지호님 의견. 목소리 계속 하세요, 대표님.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옹미나님 이번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발달장애인 센터의 아이들과 응원 투어 갑니다. 분당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신대요. 잘 다녀오십시오. 응원 많이 해주고 오십시오. LCT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8894님 그 안전 발판을 갱폼이라고 하는데요. 앵커를 풀어놓은 이유는 위로 올릴 때 풀기 귀찮아서. 아까 그 얘기 했었죠. 풀고 조이고 하면서 한 층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 시간 줄이려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증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소영우 님도 공사기간 줄이는 게 이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 그리고 양생하는 기간, 콘크리트 굳히는 그 기간은 그냥 버리는 기간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이렇게 안전에 소홀하다는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대북 특사 관련해서는 7997님 비핵화를 완전히 선언해야 대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먼저 서두를 필요 없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자 꽤 많이 들어오네요. 특사도 보내고 만나보고 그래야 비핵화도 가는 것 아니냐. 30835님도 남북대화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회방 좀 그만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변상욱 기자. 패럴림픽에 대한 문자들도 왔네요. 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제가 가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뭐라고요? 삶에 의욕이 없고 인생에 답이 안 보이면 장애인 올림픽에 가보면 안다. 가서 앉아있어 봐라. 그러면 뭔가 하다가 배우는 게 있을 것이다. 그 치열하게 땀 흘리는 선수들 보면 감동이 온다 이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그리고 그 관중석에서의 움직임조차도 우리가 상상한 평상시 보지 못했던 것들 아마 볼 수 있을 거다. 그 장애 이웃들한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보시면 압니다. 아무튼. 가보시면 알아요. 잠시 후에 그 패럴림픽을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다니면서 사진 찍었던 분이 계세요. 조세현 작가 아시죠? 그 유명한 분. 그분 인터뷰 하거든요. 그분의 얘기 들어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나저나 변상욱 기자 제가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행간에서요. 우리 고은 시인 얘기했거든요. 영국에다가 입장 발표한 고은 시인. 여기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이 미투 운동의 세계적인 양상에 대해 조사하셨다고요. 뭐 지구촌 전체에 미투 운동이 번져가는 건 분명하고요. 나라별로 좀 틀립니다. 모양들이. 그래요. 중국은
두 대학의 교수가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기숙사로 끌고 가서 성추행했다거나 평상시 으슥한 곳에서 성추행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됐는데 예. 묘하게 미투 운동이 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당했는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유학 가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의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지 언론이 받아서 크게 쓴다거나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일면서 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폐쇄적이고 국가 통제가 엄격한 시스템 속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중국의 폐쇄적인 분위기, 쉬쉬하는 분위기, 덮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베베 꼬인 게 눈에 확 보입니다. 이것도 특이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토 시오리라는 일본의 프리랜서 여성 저널리스트가 일본 최대 민영방송사죠. TBS 고위 간부 야마구치라는 간부한테 성폭행당한 걸 폭로를 했습니다. 성폭행을? 예. 근데 분위기는 이토 시오리라는 이 여성 저널리스트한테 싸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뭐 하다가 그랬어? 네가 또 접근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접수를 했는데 경찰이 사건 접수 자체를 안 하려고 민기적거린다 그러죠. 뒤로 자꾸 뺍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피해자인 이토 씨가 호텔 CCTV를 자기가 구해서 경찰한테 갖다 주고 봐라. 이 사실 확인을 내가 이렇게 시켜주마라고 하니까 경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했는데 역시 질질 끌다가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그때 그 야마구치라는 방송사의 성폭행 간부가 아베 신조 총리하고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죠. 그런데 또 언론도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자기가 유혹하다가 맨날 그래놓고서 말이야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고 그래서 작가 이토 하루카라든가 몇몇 여성들이 이토 시오리의 폭로를 보고 나도 당한 적이 있다. 저 사람 말이 맞다. 라고 폭로를 했는데 또 그 사람들마저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토 시오리가 아예 이걸 책으로 써버립니다. 책으로? 그 책의 제목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서구 언론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은 왜 미투 운동이 불붙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마저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분위기를 보고 일본군 전쟁 성노예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 불렀습니다만 또는 집단 사륙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알 것 같다. 저런 분위기 속에서. 이해가 간다. 일본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주의. 조직이 시키라면 뭐든지 하는. 조직이 먼저지 개인의 피해가 그렇게 중요해? 개인이 피해 목소리 내다가 우리 조직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거. 서구 언론들은 이제 좀 일본을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도 아주 묘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있는 사건을 덮으면서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라면 일본은 아예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분위기. 나라마다 특징이 정말 있네요. 유럽 국가들 어떻습니까? 프랑스가 가장 특이하죠. 여성들의 성추행, 성폭력 피해 폭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배우죠. 카트린 드네브 등 여성 배우들을 중심으로 또는 여성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갑자기 이런 얘기가 툭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떤 거요? 남성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청교도주의적인 잣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비난을 쏟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학적 상상력이라든가 예술적 창조력의 밑바탕이 되는 영감을 주는 것인데 이걸 답답하게 도덕적 잣대로 꽉 찍어 누르고 재단을 하면 그건 창작과 예술의 열정이 살아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남자는 매력만 갖고 있다면 여성에게 접근하고 추근되고 유혹하는 거는 나름대로 성적인 취향이자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건데 그걸 사회적으로 단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거죠. 지금 프랑스에서는 막 지금 논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멋진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이성을 유혹할 만한 그 문화적 취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랑스 문화 속에 어떤 이상한 전통이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유혹하는 것과 성추행, 성폭행,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성추행, 성폭력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다 보면 유혹의 자유마저 훼손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캣콜링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하면 캣콜링. 거리에서 낯선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나 성희롱을 하고 하는 것을 캣콜링이라고 아예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들고 나오면 좀 사람들이 뒤로 주춤했을 텐데 아닙니다. 남성의 유혹을 멋진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그동안 봐준 것 자체가
거기에 중독돼 있는 프랑스인들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예? 이런 사고방식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수단과 배경이 되어온 거 아니냐. 강하게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프랑스 문화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백인 상류층의 문화다. 웃기지 말아라. 니들은 특권의식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다. 자, 프랑스는 지금 그렇게 미투 운동이 돌아가고 있고 독일로 가보죠. 독일도 영화 감독의 성추행이라든가 호텔방에 오디션 한다고 호텔방으로 불러가지고 뭐 등등. 그런데 독일도 번지질 않습니다. 그래요? 왜 독일이 왜요? 독일 특유의 뭔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고 신중함 때문인지 사회적인 연대를 확 불붙지 않는 묘한. 침묵의 카르텔 같은 게 있는 예, 그런 독일도. 게 또. 예. 그래요. 그럼 북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양성평등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핀란드는 야당의 부대표들이 다 물러났습니다. 성희롱이 폭로되면서. 그런데 핀란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요. 특이하게도 공공민간부문 종사자 2,400명에 대해서 성추행 당한 적이 있냐고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거의 전수조사입니다. 이 정도면 2,400명을 조사했으니까 38%가 성추행 경험 있다. 성희롱 당한 경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방부도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들 상대로. 그랬더니 응답자의 17%가 성희롱 당하거나 성폭행 당하거나 성추행 당했다. 그래서 또 핀란드 국회는 이거 갖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어린이, 장애인들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핀란드는 접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거냐? 전부 다 조사해봐. 설문조사 버려. 도려낼 수 있는 건 다 도려내고 다 드러내고 뿌리 뽑고 가자. 군부대에서조차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건 참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대단하다 알았는데 우리랑은 좀 차이가 나죠. 우리는 뭐 여당 국회의원이 남자는 씨를 많이 뿌리는 뭐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등 그다음에 뭐 많은 정치인들이 과거에 참 추했던 일들이 폭로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든가 또는 미투가 보수 야당을 옥죄고 있다. 공격한다. 또는 집권 여당을 겨냥하는데 악용될 거다. 이런 정치 공학적인 논의들을 벌이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 조직 전반에 이런 게 적폐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전수조사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솔직하게 논의하고 이런 태도는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청취자 남성남님 프랑스에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유혹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해도 되죠. 매력적인 남녀. 그러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걸 프랑스에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요. 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허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까지 여러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공식 의류, 공식 음료, 공식 자동차 이런 거 다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공식 사진 작가도 있는 거 아세요?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는 공식 사진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현 작가. 이분이 패럴림픽 홍보대사도 동시에 맡고 있으시다는데요. 조세현 작가와 함께 패럴림픽 예고편을 귀로 한번 들어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 패럴림픽 공식 사진가 조세현 작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패럴림픽 공식 사진가. 저는 사실은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한참 전부터 참여를 하셨네요. 네. 벌써 한 10년 됐죠. 베이징 때부터 지금 평창까지 6번째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럴림픽 때마다 가서 그 사진을 찍고 화보로 남기신 거예요? 네. 그중에서도 런던, 그러니까 2012년 런던 하계 때랑 이번 평창 때는 아예 공식 사진가로? 네. 아니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패럴림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한 2006년, 그때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생기면서 좀 패럴림픽을 위해서도 좀 일해달라고 제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베이징 패럴림픽에 초대가 되었어요. 저도 그때도 한 번만 하고 사실 말려 그랬는데 정말로 그 장애를 가진 선수들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사실 사진가 입장에서 특히 인물 사진 찍는 제 입장에서는 예. 너무 뭐 드라마틱하고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모델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졸라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들으면 사실은 좀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장애인 선수들, 장애인 경기면 뭔가 덜 역동적이고 조금은 재미없지 않을까? 그냥 뭔가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예요? 예. 더 역동적이에요? 보조 기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빠르거든요, 스피드가. 그리고 또 좀 더 화려하고 또 그 장비들 때문에. 뭐 보는 순간 그냥 감동적이죠. 그 자체가 감동. 아니, 6개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스노보드, 컬링, 아이스하키 이렇게 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 비장애인들 올림픽에서는 컬링이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선생님. 영미. 영미. 예. 장애인 컬링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 컬링은 5명이 남녀 혼성이 의무적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앞에 요새 뭐 청소 뭐 도구로 되게 유행하지만은 그 스위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톤, 그 돌이 올 때 앞에서 막 닦아내는 거. 열심히 닦는 거 쓱싹쓱싹. 예, 그거는 지금 그 휠체어 컬링에서는 없습니다. 휠체어 컬링에서 없어요. 예, 그런 게 이제 몇 개는 조금 다른데 좀 특이한 거는 휠체어를 타고 하다 보니까 그 스톤을 밀 때 그 반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팀들이 힘을 모아가 뒤에서 휠체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 단체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조금 감동적이고 조금 더 재밌다 그러나요? 앞에서 쓱싹쓱싹 그 길을 닦아주는 건 없지만 뒤에서 휠체어를 힘 모아서 밀어줘야 되는 이런 단체 경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조금씩 다르면서 거기에서 오는 묘미들이 색다른 묘미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나저나 이번에 이 평창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동계올림픽도 선생님 사진 찍으신 거죠? 어떠셨어요? 아마 역사상 가장 추웠던 올림픽 같아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하는 동계올림픽도 가보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추워요? 아니 제가 그날 개막식하고 그 다음날 스키장을 촬영을 갔는데 체감온도가 26도더라고요, 영하. 그렇게 추웠어요? 그 저희들도 고생했지만은 선수들도 굉장히 좀 고생했고 좀 그런 게 기억이 남고. 제가 이번에 또 그 비장애인 올림픽에서 가장 재밌게 좀 본 거는 그 슬라이딩 게임들이었어요. 봅슬레이, 뭐 스켈레톤 이런. 뭐 로지도 그렇고. 그 스피드를 뭐 찍으려고 카메라를 셔터 누르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좀 느꼈던 게 이게 시간의 싸움이구나. 0.01초에 희비가 엇갈리고 운명이 갈리는구나. 그러면서 좀 조심스럽게 저도 앞으로 약속 시간 이런 거 좀 늦으면 안 되겠다.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아니 정말로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이번에. 그 사진을 찍으면서 약속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0.01초에 목숨을 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저 스켈레톤에서 수상한 윤성빈 선수 컷은 찍긴 찍으셨어요? 다행입니다. 나중에 아버님을 통해서 뭐 가능하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조세연 작가 이번 패럴림픽의 홍보 대사 겸 공식 사진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좀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진전을 기획하세요? 미리 그러니까 패럴림픽 들어가기 전에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더 한국적인 걸 담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 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가지고도 좀 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장애인 평창 올림픽 때는 어떤 식으로 담아내셨어요? 그런 정신을?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자원봉사자 그 화려한 스포츠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더 제 카메라가 이게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경기 장면보다는 인간들의 어떤 순수한 면들이 되게 요번에 좀 발견된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진전 하시는 것도 제가 기대하고 있겠고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우리 작가가 굉장히 궁금해서 넣은 모양인데 이게 우리 조 선생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마스코트 수호랑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는 반다비입니다. 반다비가 과연 수호랑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써놨네요. 그렇죠. 뭐 디자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호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그 수호 반다비 제가 좀 인물 사진가로서 분석하면요.
수호랑은 코가 이번에 너무 잘생겼어요. 약간 돼지코 비슷하게. 예. 그게 잘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호랑이의 코를. 예. 그렇게 귀엽고 예쁘게 표현한 건 되게 이번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귀염성 있게 표현해 놓은 거? 예. 굉장히 포인트. 귀엽게 호랑이의 코가 너무너무 예.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 반다비는 그 포인트가 눈인 것 같아요. 눈? 예, 기억나서 약간 살짝 옆으로 곁눈짓 하고 있는 그게 아마 굉장히 좀 귀엽고 한편 또 재밌지 않을까 저는 반다비의 눈, 수호랑의 코, 예, 그게 아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평범한 호랑이 인형 같지만 거기에 코라는 귀염성의 포인트. 반다비도 그냥 평범한 곰 같지만 약간 곁눈질하는 엉뚱하고 재미있는 포인트 이런 걸 하나씩 넣어놓은. 약간 익살? 맞다는. 예. 아, 재밌네. 역시 미술가가 보는 예술인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조세현 선생님. 그 패럴림픽 사진도 멋지게 잘 담아주시고요. 예. 지금 홍보대사 자격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께 청취자들께 패럴림픽에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번에 그 올림픽이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예. 패럴림픽도 올림픽 못지않게 좀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도와준다는 의미보다 스포츠 그 자체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좀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덜 추울 거예요, 선생님. 예, 그럴듯합니다. 편안하게 활동 잘하고 좋은 장면 많이 찍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공식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대사기도 하세요. 조세현 작가였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벌써 경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대북특사단이 평양으로 가죠. 내일 경칩에 맞춰서 한반도에도 기분 좋은 봄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노래와 함께 오늘 뉴스쇼 마무리합니다. 카펜터즈, Rainy Days and Mondays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내일 뵙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양건 비서말이 이라크의 후세인 예를 들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미국이 다 파기하면은 경제 제재도 경제 지원 해제하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파기하니까 미군이 침략을 했고 후세인은 결국 땅굴에서 총살당했지 않느냐. 그렇죠.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네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그러한 얘기를 우리 정부에나 미국 정부 측 인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모든 협상이 잘 돼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통해서 완전 파기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은 그 대화의 입구에서 북한의 그 동결 그리고 출구에서 비핵화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사한 것은 작년 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핵 동결 정도 답 얻어가지고 미국 간다면 이거는 성과가 있는 거고 미국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지금 그런 말씀. 그러면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하는.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특사들이 방북을 해서 핵 동결까지의 답변을 받는 것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첫 술에 그럴 수는 없을 거다. 거기까지 진전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암묵적 시사를 한다고 하면은 북미 대화는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죠,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특사단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면담하겠죠? 저는 제가 만났는 건 특사단은 당연히 만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특사고. 그렇죠. 또 상호주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특사단을 파견한 것은
남북 간에 특히 북미 간에 다 협력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남북 간에 한미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예. 가는 거니까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자,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특사가. 그 친서 안에 뭐 당연히 김여정 특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뭐 남북 협력하자. 이런 당연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들어갈 거고 북미 대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텐데 비핵화란 단어까지 들어갈까요? 저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예. 친서에 포함시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이런 단어까지. 가벼운 정도의 타치는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오늘 오후에 비행기 떠납니다. 평양으로. 어떤 성과들을 낼지, 어떤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잘할지 우리가 기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 협력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뉴스를 못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평양행 비행기가 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속전속결. 저는 대충 어떤 사람이 갈 거라는 건 감은 잡았는데요. 네, 당연히 줄어들 텐데요. 과연 그럼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지만은 예. 최소한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이상 이 비핵화 문제 특히 북미 간 문제 등에 대해서 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이 세습 집권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리고 북한의 약 400여의 장터와 시장과 약 500만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흐른단 말이에요. 아, 핸드폰이 얼마라고요? 500여만 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500여만 대가 북한에서 지금 핸드폰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는 사이예요. 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게 없었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도 그 이상 통제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때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이 밥에 고기국을 먹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까지 계속 이어왔지만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상 시간이 없다. 아하. 경제 제재를 받으면은 체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핵실험을 6번 했다고 하는 것은 폭발력의 고도화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르익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30분 통화했잖아요.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어떤 걸 내놨냐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핵 포기를 완전히 선언해야만 우리는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정말 처음부터 우리 핵 포기하고 하고 선언하고 나올까? 이거 사이를 조율할 수 있을까? 우리 특사단이 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모든 협상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강경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양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북한도 그 미국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대목에서 작년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북한 핵의 동결. 핵 동결.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작년 8.15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의 동결. 이 말씀이 상당히 북한 해결하는 어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폐기 이렇게까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지금에서 더 이상 만들진 않는다. 핵 동결한다. 그리고 NPT에도 가입해서 세계 감시도 받는다. 요 정도 수준. 제가 2014년도 김양건 비서겸 통전부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통전부장이죠. 네, 그때 미국이 당신들에게 비핵화를 강력.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전속결입니다.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대북 특사가 가야 한다면 망설일 것 없다. 바로 가자. 이겁니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 평양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특사단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게 될지 어디서 만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낸 일정은 없습니다만 직접 만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답을 들고 특사단은 미국으로 갑니다. 평양 찍고 서울을 찍은 후 미국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발빠르게 그러나 정밀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무사히 완료하고 돌아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빨라요. 그렇습니다. 움직임. 네네. 안보 투톱 대북 특사단 방북합니다.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죠. 두 사람이 안보라인 투톱입니다. 그 두 사람 포함한 그 특사단 오늘 방북을 합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도 특사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방남에 따른 답방 차원이긴 하지만 막중한 사명이 있죠. 그렇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그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단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면 상응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가자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이에 대한 북한 측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타진해 볼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또 북미 간 대화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정리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어떻게든 트여야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북한의 반응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중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졌거든요. 평소 짓궂은 농담이 오간다는 그리다이언 클럽에서의 연설 내용이라 그 무게감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는 분이죠. 잠시 후에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이번에 특사단 잘 꾸려졌는지 임무는 뭔지 어느 정도 얻어내면 성과가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네, 미투에 몰린 그들의 반발입니다. 미투에 반발하고 있는 그들 누굽니까? 네, 우선은요. 문단 내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고은 시인입니다. 영국에다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자신의 작품을 번역해온 영국의 한 출판사에 보낸 입장이 전해진 건데요.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면서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최영미 시인은 자신이 괴물에 대해 한 말과 글은 모두 사실이라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 거기 나가서 상세한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반박을 했고요. 네. 또 잇따른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음악인 남궁현 씨가 있죠. 네. 남궁현 씨 역시 주장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섰네요. 그런데 남궁현 씨 같은 경우에는 4번째 피해자가 또 나타났더라고요. 또 나왔습니다. 또 수법도 비슷하다. 누드 사진 보내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로 봐서 글쎄요.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뭔가요? 네, 발목 잡힌 아파트 재건축 열풍입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오늘부터 강화가 된다고요? 네. 한마디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도 나도 재건축을 요구하고 그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죠. 예. 정부가 열흘 만에 그 짧은 행정 예고 끝에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는데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이 매우 좁거나 화재 시에 진화가 어려울 정도로 그 환경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일부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상황이 다 다른 건데 네. 이걸 무조건 시행 이건 안 될 거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집값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특사단은 김정은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만나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뜻을 탐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북 특사단 오늘 방북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맡았고요. 서훈 국정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까지 5명입니다. 여기다가 실무진 5명 더해져서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1박 2일 방북에 이어서는 일부가 미국으로 또 가죠. 특사단의 방북, 방미. 핵심은 이겁니다. 남북대화전에 북미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사단이 북한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면서 둘의 뜻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특사단 발표 나기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최적임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훈 국정원장도 이번에 포함이 됐네요. 5인의 특사단 어떻게 잘 꾸려졌습니까? 아주 잘 꾸려졌고 특히 미국도 북한도 대통령도 3박자를 갖춘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팀이라고 할 정도입니까? 네. 최고예요. 최고예요. 근데 지금 특사 명단을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 내놨어요. 비핵화 전제 없는 특사는 북핵 축하 사절단이냐? 대북 대화 구걸 정책과 대북 특사 운운하는 것도 북한의 핵 완성할 시간만 주는 거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뭐 자유한국당만큼 반발한 건 아닙니다만 국정원장이 가는 건 반대다. 국정원 북풍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두 당은 비핵화를 위해서 그러한 특사가 파견되는 거고 그렇게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핵무장화시키자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화시키자는 얘기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은 지금 핵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아야지만 지금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만나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비핵화를 위해서 특사 파견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 지금처럼 팽팽한 상태에서 서로 비핵화해라, 못한다, 공격하겠다. 예.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한 만나는 것 자체를 예. 잘못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북한이 계속 핵무장화하고 그럼 전쟁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전쟁하자는 소리냐. 지금 뭐 청취자 유재광님은 왜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유행어 하나 있었잖아요. 뭐 바람직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겐세이란 단어를 이은재 의원이 써서 화제가 됐는데 딱 맞는 얘기입니다. 딱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유재광님도 지금 비슷한 문자를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사단이 다녀와서 성과가 나면 이런 우려들 지금 저 보수 쪽에서 나오는 우려도 뭐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 한 10일 정도 생각했고 아니면 패럴림픽 끝나고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와 빨랐습니다. 행간에서도 주말 사이에 벌어진 뜨거운 뉴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고은 시인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예.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러게요. 국내 언론을 두고 굳이 외신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고은 시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하고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죠? 예.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예. 이 영국의 고은 시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블루덱스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영어권 국가에 고은 시인의 작품을 번역해서 판매를 해온 곳인데요. 고은 시인이 이곳의 편집자 닐 애슬리한테 입장을 전달하고 애슬리가 다시 또 가디언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디언이 보도한 기사 제목은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 뒤 한국 교과서에서 지워지다 이거였습니다. 성명서 내용은요? 내용은 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예. 나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 인간이자 시인으로서 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나의 집필 활동도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몇 번을 읽었어요. 네, 저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유감 표명했는데 상습적인 건 단호히 부인한다. 네. 자, 분석을 해보죠. 이 뉴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해외 망명자 심리가 엿보인다입니다. 망명자요? 네, 우리 보통 뭐 망명자 같은 망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예. 원래 본국 자기가 있었던 그 나라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나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어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은 시인의 이번 가디언지 기사를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을 저는 처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수많은 언론이 있잖아요. 예. 아마 고은 시인이 공식 입장 발표하겠다고 하면은 막 버선발로 뛰어갈걸요. 물론이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이것도 사실 인터뷰 형식도 아니고요. 전화통화하면서 잠깐 입장 발표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는 일절 연락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아무 네, 전화도 맞아요.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외신에다가 입장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내 언론과 국내 여론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먹히지 않을 거다. 네, 이런 맞아요. 불신. 그리고 망명자의 심정으로 외국 언론에 나는 억울합니다. 호소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출판사 편집장 애슬리가 한국 여론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요? 고은 시인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빼고 작가로서 누려온 평판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고은 시인이 얘기를 전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일종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외국 언론에 전하는 형식을 썼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상습적인 비행, habitual misconduct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읽었어요. habitual misconduct. 그러니까 habitual. 헤빗 여러분 아시잖아요. 습관적인. 예. 이거는 나는 습관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에요라는 걸 강조했다는 부분.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미스컨덕트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부분인데요. 이 사전적인 뜻풀이를 해보면 비행, 품행이 나쁨, 간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입장 안에다가 포함시킨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달 27일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다 전달해 줄 수는 없고요.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뭐 충격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저희가 방송에 하는 게 좀 부적절해서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묘사를 못할 뿐이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술집 사장으로 표현한 그 바로 사장이 이 고은 시인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논란이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고은 시인을 두둔하는 또 이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내가 술집 주인, 이 술집 주인이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항상 동석을 했었는데 나 그런 장면 목격한 적 없다라는 네.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